죽음이 주는 교훈. 기독교 법사들은 항상 축복 속에 기억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으로 추도 예배를 끝내곤 한다. 이 문장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유대교인이 아닐 경우에는 매우 낯설게 들릴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 이 문구를 교회에서 수없이 듣고 자랐다. 사실 보편적인 소망 같기도 한 이 문구는 우리 모두가 갈구하는 내용이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등장한다. 로버트 데마타이스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었던 희망은 그 스스로가 만든 추억에서 나온 것으로 죽어서도 예전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출된 것이다. 죽음 속에 내재된 위대한 존엄성은 죽음 전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어떤 희망은 상대적으로 급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불가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는 그동안 의사 생활을 해오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힘 있는 대로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려고 애썼지만 그런 노력과는 무관하게 희망이 순식간에 박살나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 사실 우리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나 줄 수 있는 희망이란 것도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조차 없이 홀로 쓸쓸히 눈을 감는 환자의 모습은 너무도 외롭고 불안하게 보인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헛된 희망과 욕망에 얽매여 남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닫기 오래전부터 나는 외로운 죽음을 무수히 지켜봐왔다. 할머니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자연히 로즈 이모가 이 집안일과 우리 두 형제의 양육을 책임져야 했다. 등등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이모는 본래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태도만큼은 분명했다. 우리가 모년들에게 푸른 동자는 화를 낼 때마다 일어날 소나기처럼 강한 빛을 발했다. 무척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레지던트였을 무렵에 70대에 초보는 이모는 온몸에 오음이 퍼져서 고생을 했고 계단기 밑에 임파선이 크게 붓기도 했다. 이모가 돌아가신 후에 금식 일과 4일이 임파종임이 밝혀졌다. 결정이 임종말기에 이르러서 크나큰 실수가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을 애써 감추려고 했다. 우리는 로즈 이모도 자신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면서도 서로 그 문제를 화제 삼으려 하지를 않았다. 우리 이모는 우리들을 염려했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모를 염려하는 등 서로의 톨스토이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이와 비슷한 철저한 고독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하는데요. 자, 고독. 이반의 주위에는 그를 사랑해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랑해주지는 않더라도 최선의 연민이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주기를 꿈꾸었다. 이반 일리치의 가장 큰 고뇌는 거짓말이었다. 단지 아플 뿐 죽음과는 거리가 먼 병 의사를 믿고 여정만 하면 깨끗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짓말이었다. 저녁 식탁을 장식한 철갑상어 희양찬란한 또는 그 자리에 함께 손님들 위엄과 존엄을 상실했다. 그것이 이반 일리치의 권위였고 그때 이 연극 그만하라고 내가 내 죽음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제발 거짓말 좀 그만둬. 그러나 그는 결코 한 번도 이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를 못했다. 이와 같은 거짓말 외에도 죽은 환자를 고립시키는 요소가 또 한 가지가 있다. 어찌 보면 현대의학이 양산한 대표적인 부정적인 요소일 것이다. 이 요소를 표현할 더 나은 언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무의액으로 정의하는 것이 나을 더 쉽다. 무익하다라는 거죠.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철학에 따르면 의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환자의 최고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환자 개인의 이익에 관한 의사의 결정이 가끔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치료의 최종 목표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진환을 치료해주는 데가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합당과 가능성이 있는 이런 단어의 애매모호한 특성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 명백한 선이 있을 듯하지만 의사의 결정점과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의 결승점을 구획지을 때 그 어느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용어인 것이다.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나는 의사가 근심이 가득 찬 가정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내 어머니는 죽음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가기 한참 전부터 오랜 병을 알아왔다. 그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불시에 다급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 자그마한 우리 집 거실에 가득 찼던 공포 어린 무력감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약으로 뛰어가서 공중전화로 의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과 지금 의사가 오고 있는 중이라는 말 한마디에 사라지고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곤 했다. 나는 의사가 되어서 브론코스 개업하는 목표를 삼았다. 의대 1학년 때 주로 배운 것은 인간의 신체 기능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생리병약의 복잡한 패턴을 마스터한다는 말은 건강한 체력이 뒤틀려가는 과정을 상세히 이해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생리병약을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기본 열쇠이기도 하다. 의대를 졸업할 무렵에 나는 감별 진단의 여러 영역과 임상치료법에 관한 다양한 신뢰를 터득했다. 질환이 전개되는 과정을 자세히 이해함으로써 절개 생리학적인 보수, 약물요법 등을 시기적절하게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브론코스나 그 비슷한 지역에서 개업이로 활동하겠다는 생각은 그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필요할 때마다 달려와 줬던 고마운 것처럼 환자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우리 의사들은 환자가 회복하는데 핵심 요소가 되는 공감을 지닌 채 환자를 치료하려고 한다. 공감을 갖고 이렇게 감성적인 거. 의사들의 대우는 수수께끼와 불과 같다는 이유 하나로 환자들이 치료에 계속 매달리도록 유도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혹시 자신의 결정이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수께끼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자기 고집 때문이 아닌지 스스로 묻기도 하고. 환자들은 의사들을 경외심으로 대한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정신적인 구원의 손길이 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진심으로 의사를 존경한다. 치유 가능성이 아주 낮을 경우에 환자들은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포기 이유는 인생관 때문일 수도 있고 심경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책상 옆에는 미스 헤이즐 웰치의 의료 차트가 올라와 있다. 92살의 웰치는 예일 뉴헤이븐 병원에서 8km 떨어진 노인양 회복센터에 있던 환자였다. 정신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만성관절염과 동맥괴술로 인한 혈행장애 때문에 그녀는 그럴 때면 항상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1978년 2월 28일 정오가 조금 지나서 미스 웰치는 간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혼수 상태에서 맑은 아주 이성적인 상태의 의식적으로 돌아온 미스 웰치는 수술받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녀는 강한 복부 바람으로 자신은 이 지구상에서 아주 오랫동안 젊고 건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하다못해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살아야 할 대상조차 없다는 얘기였다. 의료 차트 맨 밑부분 가족란에는 커네티컷 국립은행의 직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이 그녀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정상인으로서의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정신도 또렷하고 백혈병도 차츰 완화되고 있어 몇 년은 갔더니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동맥경화증과 복막염으로 인해서 수술 성공률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하고서 하지만 미스 웰치 하며 내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갔다. 미스 웰치는 침대 위에서 허리를 세운 자세로 앉아서 말 안 듣는 개구쟁이를 꼬리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술이 시작되었다. 12장 개양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해서 보다 폭넓은 보수 공사가 요구되었다. 위장은 마치 폭발되어 떨어지듯이 12장과 거의 분리되어 있었다. 복부에는 부패된 소화액과 그녀가 쓰러지기 몇 분 전 점심으로 먹은 음식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복부를 다시 봉합한 다음에 여전히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웰치를 의료진들에게 맡겼다. 호흡 곤란 상태에서 마취 체온은 그대로 기도에 연결시켜 놓았다. 일주일 뒤에 미스 웰치는 수술 후유증에서 차츰 벗어나서 회복 기미를 보이긴 했지만 주변 상황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명료하게 의식이 돌아오진 않았다.
사실 스스로의 통증을 내가 가서 평가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녀는 나에게 고통을 치료해야 했다고 말했다. 노인형 회복센터로 다시 이송된 지 2주 후에 미소를 치는 갑작스러운 쇼크로 호르몬에 숨지고 말았다. 복막염 수술 시에 맨 처음 병원을 찾았던 은행 직원에게 내린 지시에 따라서 미소를 치는 그 요양소에서 눈을 감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게임에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전쟁에서는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의 부분을 살펴보니 노령화를 다루면서 성급한 소설 근거는 언급하지 않은 듯 싶다. 미소벨치의 경우에 비록 소설이 성공적으로 끝나긴 했어도 결과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예상할 만큼 내가 현명하지 못했던 탓이다. 지금 나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아니 그와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그때보다는 환자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고 내 주장을 낮출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데 있었다. 편안히 숨을 거둘 수 있었던 미소를 치는 결국 내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했던 것이다.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말인지도 모른다. 또다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분명 그때와 똑같이 행동할 것이다. 그것은 도덕론자들이 임성의 치료 행위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이다. 도덕론자들은 의사가 아닌 탓에 의료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세상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미소의 치의 뜻에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주 열리는 외과 의학 협회에는 그 결정이 환자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인 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로 여길 것이 뻔했다. 나이 든 아빠가 죽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 말을 진짜 믿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사는 항상 임상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네. 임상적 결정은 바로 수술이라고 도덕론 같은 건 목사들이나 따지는 거라고 모든 분야에 해당된 얘기겠지만은 동료들의 압력 역시 나로서는 무시할 수가 없다. 미소열치를 치료한 것은 결국 그녀의 이익 대신에 내 의도대로 내 자신의 이익에 맞춰져 있었다. 삐삐 지직거리는 모니터, 씩씩거리는 호흡기, 삑삑대는 오색, 계기, 반등 모든 현대의학 기술들은 환자들이 할 정당 걸린 희망을 앗아가는 무기들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인류에게 희망을 준다고 알려진 과학 문명은 희망을 빼앗기도 하는 것이다. 생색을 내면서 삶을 좀 더 연장시켜 줄 수는 있어도 그간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큰 대가를 치도록 강요해 환자들과 하여금 마지막 몸부림을 치게 만든다. 모든 자력과 발달은 그 시대의 문명과 연루되어 있을 뿐이라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임상적인 면에서 중요도를 따져볼 때 청진기는 사실 소리를 전달해주는 단순 기기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각종 최첨단 장비로 무장해 놓은 치료실 역시 환자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성체처럼 격리시킨 장소일 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요새는 자연의 섭리를 심지어 죽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우리 사회의 이기적인 단면을 상징한다.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병실의 치료실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 고려된 채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의사들의 고집스러운 시도는 마지막 몇 시간만이라도 버림받지 않은 상태로 있으려는 환자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마는 것이다. 요즘 일반인의 시야로부터 그려진 죽음은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다. 죽음과 연관된 컨셉을 그린 자신의 저서에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필립 아리에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고 표현했다. 죽음이란 흉하고 더러운 것이다. 우리 인간은 본래 더럽고 흉한 것을 잘 참아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죽음은 외지고 격리된 장소에서 치러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조심스럽게 일기 시작한 병원에서의 보이지 않는 죽음은 195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해서 현대인들의 오감은 19세기 초만 해도 우리 생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졌던 죽음의 냄새와 모습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인의 80%가 병원에서 숨을 거둔다고 한다. 50%로 나타났던 1949년 이래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77년에 70%. 외로운 죽음은 이제 우리 사회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 만큼 널리 알려진 문제이다.
자연이 우리의 자식들로 하여금 이 세계를 이어가게 만든 것처럼 죽음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존엄성 있는 죽음의 기본 요소다.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그 끝을 막으려는 하는 것은 존엄성 있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같다. 세월이 흘러서 죽음이 다가온 순간은 영적으로 매우 신성한 시간이다. 그 시간에는 죽어가는 자와 세상에 남겨지는 자 사이에서 합당한 영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희망이 무엇이냐?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나 나름대로의 답변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희망을 다시 정의한다는 것이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희망에 대해서 언급해 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 중에는 딸이 졸업할 때까지 혹은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까지 죽음이 미뤄지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희망은 치료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곳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죽음을 예약한 환자들에게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다. 고통으로부터의 탈출 역시 마찬가지다. 신앙이나 내세에 대한 믿음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자는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나 그 목표의 완전한 성취를 희망으로 삼기도 한다. 암 환자들 중에는 희망 대신에 불행받은 상태로 죽어가는 환자들이 많다. 그들 대부분은 의사들 때문에 희망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도중하차를 하는 의사는 지극히 드물다. 수수께끼가 풀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들은 끈질기게 그 작업을 계속해서 나아간다. 의사들이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본능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본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학은 이들을 현대의 장비와 새로운 약품 등으로 유혹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질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느 선을 넘어버릴 때에, 다시 말해 통제력이 사라지게 될 때 의사들은 자신의 무능력이 양산해낸 결과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인다.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결과가 실패로 끝날 때쯤이면 의사는 자신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생의 마지막, 다들은 환자로부터 의사의 책임과 의무를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고개를 돌려버리지도 않고 의사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계속 세우기 위해서 환자가 죽기까지의 전 과정을 견눈질로 지켜본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뤄서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한다. 자연은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관념은 우리 인류가 전 세대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설이다. 앞선 시대의 의사들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훨씬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 전문가들일수록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본능이 강하며 곧잘 현실로 옮기기도 한다. 사실 그 때문에 의학이 진보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패를 맛보았을 때 받는 실망도 그만큼 크다. 의학계의 여러 방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단호하고 끈질긴 사람들은 아마도 암 전문의일 것이다. 암 전문. 그렇다면 환자들의 속성을 진실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인도해주며 불가능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의사들은 없단 말인가? 물론 대부분 의사들도 초기에는 환자들을 성의껏 인도했다.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병리 현상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전문의들은 구체적인 설명들을 의도적으로 줄여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환자들을 유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든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이 어떠한 것인지, 질환의 초기뿐 아니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치료에 관한 전 과정과 그에 따른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내려져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앞서 수수께끼를 거론할 때 전문의보다도 한 단계 낮은 일반 이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히포크라테스도 큰 의미를 부여한 바 있거니와 가정의 활동과 기초의료원들의 활동이 건강을 수호하는 천병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책임은 바로 정부에 있다. 정부. 생을 등지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이나 슬픔 이상의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 그 무거운 짐들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회한이란 감정이 아닐까 싶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일수록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미처 끝내지 못한 일에도 그 나름대로의 만족감과 의미가 있다. 이미 죽음에 닿아 있는 사람이 있는 관계 전에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야 할 것도 많고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기 위한 통과을이라는 것과 조금에 얻는 것 하늘로부터 번의 경고를 기억해보자. 그러면은 불필요한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이 자신이 갈 길을 묵묵히 갈 뿐이다. 자연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리 개체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의 일을 진행시킨다. 브라우닝의 조건은 하카 도시에 나오는 우리의 두 발이 모든 육체의 길을 밟고 지나가며라는 시구처럼 우리가 그런 지점에 확실하게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그 길이 육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있던 모든 계획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설사 그 길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다. 세익스피어는 줄리어스 시저를 통해서 자연의 법칙인 죽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내가 지금껏 들었던 불가사의 중에서 이상한 것은 인간이 죽음을 때가 되어서 찾아낸 필연적인 정죄를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내전말로 내가 인생은 항상 대우주보다도 소우주 인간에게 있다. 별이 어떻게 죽는 것보다도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에 더 관심이 있고 평생간의 인간의 조언을 연구하며 살아왔다. 이른을 향해 가는 인생살이 동안에 나는 무슨 슬픔과 기쁨을 맛보았다. 과연 내 앞에 죽음이 얼마만큼 다가와 있는지 10년 안에 죽을지 아니면 그 오래 더 살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건강은 솔직히 자랑할 것이 못된다. 죽음의 시간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나 다만 확실한 것은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죽음이란 것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마다 원래 내가 이 책을 쓰리라 마음먹은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였지만은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나는 내 능력을 다해 말을 타고 우리 앞으로 달려드는 죽음의 군사들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열하고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살인자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필요는 없었다. 내가 언급한 것들은 더 흉악한 살인자들이 많긴 하지만 모두 다 비싼 무기로 공격함으로 특별히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주여 우리에게 각자 알맞은 죽음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사랑과 뜻과 절망이 있는 삶으로부터 죽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시인은 이 시를 기도문으로 형식으로 표현을 했다. 몇백 년 사람들은 알아서 모리엔 뒤 즉 예술적인 죽음의 개념을 신봉했다. 그들은 다가오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현대의 죽음의 예술 대신에 생을 구하는 예술과 수없이 많은 딜레마들을 속에 묻혀 있다. 죽음은 사망에 이른 당사자의 것이고 그 환자 가족들에게 속한 것이다. 사악한 질환으로 인한 증세들이 죽음의 본뜻을 더럽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헛된 의술로 더 오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고도의 기술을 지닌 전문의들을 비난하고 싶은 의도는 없다. 나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치료오면서 죽음과 싸워서 일시적인 승리라도 거둘 때면 말 못할 희열을 느끼곤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승리 뒤에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라야 했다. 그 엄청난 고통과 대가치고는 얻은 승리가 너무나 작을 때도 있었다. 따라서 나는 전문의에게 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권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름대로 내 식대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과 의논해서 결정할 생각이다. 너무 병세가 심해서 의식이 아주 없거나 존엄성을 지니지 못한 지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를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의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과거의 활발히 시행되었던 가정의 제도가 새로 부활되어야 한다. 그러나 친구가 있다고 해도 진정한 환자는 환자 자신이 질환과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한 지식을 가졌느냐에 달려있다. 너무 오랫동안 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을 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너무 일찍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 개인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활동받은 시간을 다하고 끝을 맞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자연 섭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시간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도록 해준다. 생명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온이 깃든 임종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임종은 절대적이고 희망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임종을 맞이하지를 못한다.
죽음의 시간이 평안하게 축복 속에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평온에 이르기까지 영과 영이 입었다 했던 고통을 생각할 때 그 평온은 사실상 엄청난 대가를 얻은 값비싼 결과다. 존엄하지 못한 상태로 밀려 들어가면서 얼마만이라도 고귀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인종이라는 고전적인 영성이 변화된다면, 아니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면 사랑하는 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희망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죽을 때 필요로 하는 존엄성인 것이다. 바로 어제의 삶이나 지난주의 삶이 아니라 그 훨씬 전의 과거 또 그 몇십 년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존엄성이 있다. 죽음의 갓난 명성롱인 타나톱시스의 마지막 장식을 했던 브라이언트는 다음 시고에 나타난 것처럼 그런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살아라 죽음의 조용한 홀 속에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신비한 왕국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마차가 그들을 오라버릴 때 즐거움으로 가듯이 지하 감방으로 끌려가는 바모인 노예가 아니라 위로와 위안과 변화할 수 없는 신뢰감을 품은 채 그들의 무덤을 향해 다가가라. 그분 곁에 있는 침상 위에 모포를 덮고 누워 편안히 꿈을 꾸는 자처럼 라고 해서 책을 마무리했군요. 노벨 상수자 추천, 강력 추천. 밤낮. 자, 삶의 아름다운 믿음은 불가능한가? 50년간 무선 죽음을 접해온 의사 같은 이는 충격적인 감동의 메디컬 에세이.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들었던 불가사의. 이 인간의 죽음은 때가 되어 찾아오는 필연적인 종집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셰익스피어 줄리어스. 죽음에는 수만 개의 문이 있다. 아름다운 끝맺음은 가능한가? 라고 셔원 널랜드의 저서를 마무리합니다.